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1월 16일입니다. 지금 창밖에 비가 오는데요. 내년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날인데 모두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온 나라가 그런 이슈로 떠들 때 되면은 유독 마음이 가라앉고 슬픈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정혜승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정혜승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 10월 29일이죠. 159명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없다라는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의 책을 1년 동안 고통스럽게 쓰셨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그날 저 외국에 있던 저 같은 사람들도 놀래서 딸이 보내준 카톡 보고 그랬어요. 그때 상황 잠깐 조금 말씀을 또 해주시죠. 그냥 보통의 날들처럼 집에서 뒹굴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10시쯤, 11시쯤 지나서 그냥 계속 용산 주민이라 제가 그 알람이 오는 거예요. 이태원 쪽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서 무슨 교통사고가 났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2시쯤 그 카톡방에 집단 실신 사태라는 이제 뉴스가 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 속보가 제일 빠른 트위터 앱을 열었는데 상황이 집단 실신이 아닐 수 있다라고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늦게 들어오겠다라고 예고를 했던 둘째한테 그래서 연락을 했죠.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을 수도 있죠. 조금 있다 몇 분 있다 못 참고 또 했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몇 통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안 읽고 갑자기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집이 가깝다 보니까 이태원에 아이가 가끔 나갔었고 그 골목도 잘 다니는 아이였고 너무 이제 안 되겠다. 일단 현장을 좀 나가봐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말만 하고 나가려는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자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서 해방촌 입구에 차를 세우고 이제 걸어갔어요. 그 시간이 이제 12시 한참 지난 시간인데도 뭐랄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친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오고 이제 녹사평역 지나서 이태원역으로 해밀턴 호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어느 단계가 되니까 경찰이 이제 통제를 하더라고요.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아이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이 젊은 경찰도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계속 이제 제 통제를 하시니까 들어가진 못했는데 이미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일 아침에 혹시 내가 이 거리를 다르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에 내가 이 똑같은 오늘 아침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혹시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혹시 하는 불안감으로 한 1시간을 이제 지옥같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연락이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막 소리를 지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고 뭐 했냐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거의 주저앉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안녕하고 괜찮다는 게 너무 고마운 동시에 내 아이만 안녕하고 괜찮다는 게 엄청난 공포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정말 아수라장이고 이게 지금 보통 사태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보이는데 내 애만 괜찮으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너무 미안하고 끔찍하고 대체 어떻게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생겼나라고 어쨌든 그러고 났는데 집에 들어와서 밤새 이제 온 가족이 저희는 이제 특보를 봤거든요. 그날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게 숫자가 믿기지 않는 숫자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말 한 하루 이틀은 거의 정신을 못 차렸고요. 그 다음날 바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라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틀 3일 되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았다는 게 차례로 드러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건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가 저 스스로 너무 궁금했고 제가 이제 직전에 공직 생활을 한 2년 했는데요. 제가 봤던 공무원들은 굉장히 일을 잘했거든요. 유능하고 일 잘하던 일잘러 공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왜 정부가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게 된 배경은 뭐지? 아니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원래 정부는 뭐 하는 존재지?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에 물면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11월 즈음에는 방방 뜨다가 안 되겠다. 내가 기록을 해야겠다. 내가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찾지 않고선 못 베기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대학교 1학년생인데 많은 토론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게 상대편이 있으니까 설득을 시켜서 이기는 편이 이제 A를 받는 뭐 이런 식의. 근데 주제가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의 참사와 다르다. 라는 주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했는 게 있었는데 이게 다르다는 게 이겼대요. 대학생들 토론에서. 세월호 때도 사실은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사고 난 걸 정부가 뭘 어떻게 책임져 이 말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심지어 수학여행은 수학여행이라는 어떤 학교의 과정이니까. 근데 이번에 이태원의 참사는 정말 놀러가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애도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엄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과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과 어느 쪽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아니 얘가 지금 어디 이런 이 문제를 비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은 블라블라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네. 고등학교, 대학 친구들은 전부 다 엄마랑 다르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참사 이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우리 사회는 또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일까를 추적을 하다 보니 조금 살펴보니까 전문가들의 연구가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이런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일단 저 사람이, 그러니까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게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이걸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런 거예요. 예컨대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쟤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서 그렇죠. 문제야? 라든지 걔는 왜 놀러 가서 그랬대?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이제 비난부터 하는데 이것은 피해를 당한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 나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는 나와 다르고 제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일을 당한 거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감각을 본능적으로 찾게 된대요. 그래서 일단 피해자를 탓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놀러 갔었든 어디 일하러 가서든 혹은 길을 지나든 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정부가 대체 어떤 일을 하는 원래 존재였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 혹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정부의 역할 존재 이유는 사실 헌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헌법 1조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그것을 정의를 했다 그러면 한 지난 몇 년은 헌법 10조의 시대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개인에게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는 그거를 국가가 이제 인정을 했고 이번에 이제 헌법 34조에 보면 재난과 참사로부터 이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고 재난과 참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일이잖아요. 놀러 갔다가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저는 이제 얘기를 계속해요. 너도 나도 누구라도 놀러 갈 수 있고 우린 어디에서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다. 이제 2주 전인가요? 이제 참사 일주기였는데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 정부 아직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유가족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유가족분 만나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저도 겁이 나서 조금 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책 원고 마감할 때 마지막에 찾아뵀어요. 그분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놀러 갔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상처고 그분들에게 가장 큰 응원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정작 정부는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까지도 어쨌든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사를 딱딱 해가지고 아주 과학적 수사를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만 처벌하자라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실 유가족들 혹은 피해자들에게 세월호에 이어서 두 번째 이런
참사를 맞은 그 세대에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담아서 한번 기록을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정부가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 사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가요. 책을 쓰게 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수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건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례들이 있는데 수사는 하면 너 그때 뭐 했어를 묻잖아요. 너 해야 할 일을 했어 안 했어? 라고 당신한테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 계속 물으면 일단 책임을 회피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번 이제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우리는 경찰과 경찰이 서로 경찰과 소방관이 서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를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면피를 하려고 애를 써도 하위직은 어쨌든 처벌하는 것이 수사라면 사실은 재난과 참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가 할 일이 없었다라고 한 그건 맞는 것인지, 예년에 다른 행사는 어떻게 했는 건지, 단풍놀이 갔다가 해수욕 갔다가 우리는 안전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부는 주최 측이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찾아야 하잖아요. 정부가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수사했으니까 끝이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그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기가 막힌 사고들이 있었어요. 백화점이 무너지고 네. 다리가 무너져서 지하철에서 막 불이 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건 무능했지만 어쨌든 사과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럼 어떻게 다른가를 봐야 되는데 그 분기점이 이번에는 달라요 보다는 사실 세월호부터 조금 달라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정부는 일단 그 피해자들한테 위로를 전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문책했는데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는 장관을 경질했어요.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건 자기 목을 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국민을 보호하는데 이것이 그의 업무의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준 것이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정부가 책임도 지고 어쨌든 피해자 구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한 사회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같이 슬퍼하고 애도했어요. 그게 조금 달라진 게 세월호 때 보면은 함께 애도해야 되는데 지금 진상을 밝혀주세요라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단식으로 이제 그 요구를 하는데 옆에서 폭식 투쟁을 한다든지 세월호도 역시 북한의 소행이라는 둥, 니네들은 빨갱이라는 둥,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세월호 때. 유가족들이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당연히 우리 국민 평균으로 봤을 때 이쪽을 보수적인 분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그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자, 그러면 세월호 때 이후로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왜 그 이전과 다르게 벌어졌을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 정부와 정치의 책임이 무척 큽니다. 이것을 책임을 인정하면 마치 이것이 정권 비판인 마냥 정권은 사실은 자기가 집권을 했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표로 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라는 식으로 피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피해버리냐 세월호 때 기억하시면 정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저 해경이 문제였어. 해경 해체가 그럼 답이었던가. 그리고 언론에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언론은 그때 해경과 더불어 유병언이 무슨 괴물이고 악마인 것처럼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검색해보면 수만 건의 기사가 유병언에 관해 쓰여졌는데 그럼 그는 세월호 참사에 정말 주범마저 혼자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왜 벌어졌는지를 질문을 하는 건 누군가를 악마화하거나 누군가에게 떠넘겨서 해결할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세월호 때도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 이태원 참사 처음에 났을 때 토끼머리띠를 한 남자가 있었다, 걔가 밀었다라는 예, 식으로 그렇죠. 또 누군가를 그 희생양 혹은 책임을 떠안을 안 사람을 이제 찾아서 계속 회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난과 참사를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해요. 그 직면의 첫 번째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을 다 하지 못했어. 라고 사과하고. 유가족들은 정말 난데없는 날벼락, 지옥 같은 갑자기 떨어진 건데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조사와 수사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수사는 책임을 묻지만, 그래서 대개는 하위직만 책임을 지게 되지만, 조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세세하게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공론장에 끄집어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방식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어려운 용어도 있지만 어쨌든 해외에선 이런 방식으로 뭘 하느냐, 백서라는 걸 내요. 백서를 내서 그때 뭐 원전 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조사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사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 해야 될 일을 혹은 이제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할 점들을 찾아가는 반면, 네, 수사하면 이제 그걸로 묻혀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뭐 예방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사실은 터지고 나서도 사후 관리도 리스크 관리 안에 포함되고 했을 때 일단 공직에 계셨으니까 새 직업에 만약에 계셨더라면 나는 이렇게 해야 했어, 내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야 했어 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국정상황실장이던 이진석 실장과 윤건영 실장 두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체 당신 같았으면 어땠을까? 우리 정부 같았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이진석 실장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를 수십 번을 한번 물어봤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대통령 보고 올라갈 사안 아니에요. 뭐 10만 명이 모인답니다. 뭐 그 코로나 이후에 최초로 축제가 이렇게 열려서 10만 명이 모인다. 이런 거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닌데, 저도 경험했지만 사실 청와대에서는 매일 오전에 현안 점검 회의라는 걸 해요. 오늘의 현안. 여기서 국정상황실은 사실 전체 경찰과 이제 행정안전부 이제 모든 거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하면 비서실장이 이제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기동대 2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응하고 준비하고 뭐 염려 마세요라고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일상적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우리 같으면 아마 그 현안 점검회의에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고, 현안 점검회의에 안 올라왔다라고 하면 최소한 국정상황실에선 챙겼을 사안이다. 혹은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체 뭐 해서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한마디 물을 거 아니에요, 윗사람이. 그러면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경찰 배치했습니다. 인력 배치했습니다. 라고만 하고 그렇게 대응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했듯이. 라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국정상황실,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혹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한 군데서라도 그 얘기를 했으면 사실 되게 어렵지 않은 일이 원래 하시던 일이고, 이제 그걸 하지 않으셨고, 돌아가신 분 얘기라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이제 이것은 임종석 당시 정무부시장이던 분에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의를 너무 많이 하셨대요.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몇만 명이 온다고? 그러면 자, 무정차역은 이태원역만 하면 되는 거니 아니면은 녹사평역하고 한강진역까지 같이 무정차를 해야 되는 거냐 등등, 사람은 어디서 나가기로 했느냐, 박 시장님의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일을 꼼꼼하게 하셔서 밑에 사람들이 막 따라가느라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때 같으면 여러 차례 회의했을 사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회의도 한 번 없었던 것일까? 이건 누가 챙긴 거지? 라고 이제 구멍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아랫사람들한테 너희 왜 안 챙겼어?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윗사람이, 리더가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만 한 질문이야. 왜 그랬을까? 또 되풀이인데. 그 왜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딴 데 관심이 가 있었지요? 원인이 이거였다라고 단 하나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 대통령의 관심사가 마약 수사였던 거는 분명하고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고 네. 당시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들이 대부분 마약 수사관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산서의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실 경호, 집회로부터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늘 있던 종로경찰서와 용산서는 원래 하던 일이 달랐는데 용산서는 갑작스러운 대통령실 이전으로 정말 정신없이 굴러가고 있었을 때였고 엄청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경무와 와중에 10월 29일 무렵에는 마약 수사와 집회 경비에 정말 올인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32분 정도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 어떤 그 중앙부처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나가면 중요한 일을 맡게 되고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것이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기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막 갑자기 폰하고 PC 다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파면까지도 가게 되는데 그렇죠. 공무원들 입장에서 파면이 웬 네, 말이에요, 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뭐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일들이 뭐냐? 정부의 주요한 시책들을 일을 하면 이제 나중에 다친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공화국이라는데 검찰정부라는 게 우리가 그냥 뭐 사람 수사하는 거 뭐 많이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복지 부동이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재 우리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지지율에 큰 관심 없이 뚝심 있게 밀어붙이겠다. 나는 거기에 별로 그걸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역대 정부에 비하면. 지지율이 낮으면 공무원들이 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지율 낮은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또 정권 바뀌었다고 또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게 되고 사실은 정부가 왜 망가졌지를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치가 망가지니까 정부가 망가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죽다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망가졌다라는 건 우린 더 이상 예전처럼 이렇게 뭐 협치라는 것도 언감생심이고 야당 지도자를 한번 만나지도 않는 상황에 왔는데 야당도 야당대로 지금 정부랑 각을 세우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첨예해졌어요. 그래서 둘이 협치는커녕 적폐청산이다라는 식으로 전 정부를 치면 이제 점점 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이 문제를 갖고서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을 하지 않았냐라는 걸 갖고서 이제 취재를 좀 했어요. 임종석 실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적폐청산 사업은 전부 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을 했다. 16년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17년 문재인 정부는 수사를 하던 거를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정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수사를 받다 보니 이게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은 수사 받을, 그럴 수 미안해요, 정치인들.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난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수사를 받아? 그럼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것이 당연히 생기고요. 전문가들, 교수분들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무슨 뭔가 자문에 의해서 뭔가를 썼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수소받고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도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자, 얼마 전에 참사 일기였잖아요. 대통령이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장소가 어디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은 똑같다. 아니, 장소가 어디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은 똑같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가서 위로를 하면 되잖아요. 그날 저는 이제 서울광장의 추모 행사에 갔었는데 와, 진짜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아무도 안 왔단 말이야? 라는 게 놀랍더라고요. 야당 행사다라고 그래서 못 간다라고 하지 말고 그럼 여야 같이 하면 되는 행사였고 그걸 가면 마치 정치적 행사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시면서 하는 건지 결국 끝까지 그런 마음이 없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유가족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별게 아니에요. 진상을 제대로 조사를 하자고 아까 수사 말고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것들 진상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은 유엔에서도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해요. 최근에. 그 소셜에 보면 우리 작가님이 쓰신 거 외에도 많은 우리 벗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 많이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소감을 좀 들려주시고 혹시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되게 존경하던 언론계 선배가 정혜승이 저널리스트로 돌아왔다. 빛을 밝히는 어둠의 빛을 밝히는 점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써주셔가지고 책을 다 보시고 내돈내산 하셨더라고요. 그 선배가.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사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은 뚜렷했는데 제가 이걸 분노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프기도 했고 수술도 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 먼 곳도 조금 멀리 하고 그러다가 여름쯤에 이제 급하게 이제 마감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11월, 12월에 쓴 글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북받쳐가지고 쓰니까 너무 힘들면 안 그래도 이태원 참사를 마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게 힘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톤 다운을 하고 조금 읽힐 수 있도록 속도를 조금 내고 그래서 평가 중에는 하룻밤에 다 읽었다라는 평이 저도 몇 분 계셔서 아 그렇게 지루한 책은 아니구나 내지는 너무 힘들지는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마주하는 게 각자의 온도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마주하고 기억하는 데는 좀 함께 해주십사 이제 애썼고 그런 거를 봐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32명의 인터뷰가 녹여져 있잖아요. 뭐 일부 소개는 돼 있는데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가족님 만났을 때 네. 말씀했던 것 중에 우리 아직 읽지 않으신 독자들에게 한 말씀만 들려주시죠. 저는 사실 그분 뵙고 난 뒤에 지나가다라도 그냥 인사 한 번씩 하고 가는 게 되게 이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일주기 행사 끝나도 계속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 드리고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분이 하신 저에게 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우리가 이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추모하는 거를 어디다가 마련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약간 파란만장하거든요. 이태원역 1번 출구는 그대로 있고 정부는 사실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분향소를 그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지금 서울광장은 사실은 일단 그분들이 자리 잡고 그냥 있는 것이고 저는 이태원역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작가님 참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다 기억해요. 시민들은 다 기억하고 미안하고 사과하고 다 얘기를 해요. 위로하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사가 어떻게 벌어졌고 그들을 위로하는 추모비, 기억하는 추모비는 행안부 내에 용산구청에 서울시청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이것을 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는 또 오늘 이걸 챙겨야겠구나라고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인터뷰를 이제 서울광장 거기 테이블에서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서울광장에 뭔가 이렇게 추모비가 생겨도 세워져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제 지인의 초등학생 딸이 이제 지나다니다가 덕수궁 쪽에 벽에 있는 세월호의 그 천막과 이쪽 천막을 보면서 엄마, 분향소는 원래 다 천막이야?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누군가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건 항상 무슨 정부에 반해서 천막을 임시로 짓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 사회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세월호 트라우마를 딛고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를 딛고 그 다음에 어쨌든 조금 뭐라도 하나 더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려면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배웠죠. 영국에 제가 여행을 갔는데 영국의 그 처칠의 워룸, 그러니까 그 총리 관저, 외교부, 거기 이제 모여 있어요. 거기 동그란 구체 뭔가 기념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벌어진 그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그때 한 200여 명이 이제 그 희생됐는데 그 중에 한 20분이 영국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해외에서
놀러 갔다가 테러로 숨진 20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도심 한가운데 굉장히 그 훌륭한 기념비를 갖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들을 잊지 않고 어쨌든 추모하고 기억하는 거. 이거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뭐 참사를 막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애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누구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사실은 이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힘들고 부담스러워서일 이유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그러니 우리 작가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작가님이 쓴 책을 잘 팔려고가 아니라 읽으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하는 걸로 인터뷰 정리할게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 제 책까지 그 3권이 나왔습니다. 예. 한 권은 그 유가족 분들을 인터뷰하신 그 연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존자인 김초롱 작가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을 또 쓰셨고요. 제 책은 포커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데를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정부의 그 고위직의 문제는 어떤 것이고 이 정부가 지금 어떤 문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지, 문제를 고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본 거라 여러분들은 아마 그 모두가 그렇겠지만 우리는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부가 평소에 신경 쓸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부가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일들을 보는지를 학습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되게 아프게 학습하고 있어서 이런 관심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로. 자, 이분들이 잘 일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지? 우리는 각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 정부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사실은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부재한 게 또, 그다음 냉소하는 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이제 그 부분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예. 유능한 정보를 갖고 싶다라면 우리가 뭘 신경을 써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지었던 마지막 챕터 제목은 그런데 왜 결론이 다정함이야? 네. 라고 처음에는 지었었어요. 저는 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라도 이것을 딛고 나가려면 조금 더 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풀었는데 우리도 서로에게 놀러 가서 죽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서로에게 조금 공감하고 예. 정부도 조금 다정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정한 연대로 또 이제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이런 책을 읽었어요. 단 한 줄이지만 명확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생산성, 효율성,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 정부가 나라를 운영할 때 분명히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만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지면 여기는 돌봐야 될 또 다른 국민들을 잊어먹고 갈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한 나라의 8대2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20%를 어떻게 속간입니까? 그들도 우리 국민인데. 그랬을 때 그 제목이 제가 지금 다시 떠올랐고 지금 표지가 정부가 없다가 점점 흐려지면서 지워져요. 이 표지 누가 만들었니 정말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정부가 살아났다. 내지는 아니에요. 저 다음에는 정말 말랑말랑한 책을 쓰고 살아있는 싶어요. 정부와 함께 뭐 이런 책에 정 작가님 아니어도 그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인데 에리 하면서 제가 이제 기억 속에 남은 게 헷갈리시면 우리 모두 헌법을 읽읍시다. 좋습니다. 네, 정말 헌법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미안해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아주 조목조목 적혀 있어요. 참사 일주기 저희가 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활짝 웃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또 표정을 잘 관리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이 책 내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예, 제가 작가님과 더불어서 저희 출판사에 나온 책이니까 함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 작가님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